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눈을 뜬 남자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를 의식불명이라 했고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건 의식 없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한 그저 말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를 병상에 묶어둔 건 질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을 서두른 건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남자의 침묵이 시작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송기철 씨, 73살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석 달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아들 민우는 처음엔 매일 찾아왔지만 한 달이 지나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어느 날 민우가 아내 정희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진짜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병원비만 한 달에 300이 넘게 나가는데 통장엔 남은 것도 별로 없잖아. 민우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의식 회복은 어렵대. 정희가 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잠시 후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기철 씨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와 동생 민정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민우가 먼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거래. 연명치료 중단도 고려해 볼 수 있대. 민정은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아버지도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것보다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기철 씨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틀 뒤 민우가 홀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기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우는 말을 마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기철 씨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의료진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모두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철 씨는 눈을 떴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침대 옆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머, 환자분이. 의사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송기철 씨, 지금 제 말이 들리십니까? 기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1시간 뒤 의사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민우와 정희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깨어나셨어요? 기철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민우는 그 시선을 피했어요. 일주일 뒤 기철 씨는 퇴원했습니다. 민우가 차를 몰아 집으로 모셨어요. 아버지, 제가 자주 들를게요.
문이 닫히고 기철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병원에서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기철 씨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뒤 민우가 정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아직 1,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물리치료비가 계속 나갈 텐데 제가 통장을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기철 씨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950, 내 돈으로. 통장 민우 관리. 한 달 뒤 기철 씨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고 말했어요. 고객님, 지난달에 500만 원이 출금되었네요. 열흘 전 민우 씨께서 출금하셨습니다. 저녁에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기철 씨는 공책에 글씨를 적었어요. 통장 500. 민우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큰애 학원비 내야 하는데 급해서요. 다음 달에 바로 넣어드릴게요. 기철 씨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500 학원비 다음 달 갚는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희 남편이 사업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석 달 뒤에 꼭 갚을게요. 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민우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민정이에게 돈 출금해 전달했습니다. 이제 잔액이 50만 원 남았네요. 근데 제가 못 갚은 돈이랑 합치면 800이 넘는데 솔직히 1년쯤은 있어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철 씨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남은 돈 50, 빌린 돈 800. 1년 뒤, 한 달이 더 지났고 기철 씨는 물리치료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은 이번 주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어요. 기철 씨는 물리치료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2달 뒤 민우가 정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제 명의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병원비도 많이 댔고 그 돈 다 갚기 힘들거든요. 이 집으로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기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안 된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칠 뒤 민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이 지금 경매 직전이에요. 이대로 가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우는 핸드폰으로 경매 개시 결정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우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큰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집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철 씨는 아이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공책을 꺼내 글씨를 적었어요. 알겠다. 다음 날 등기소에서 기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꺼냈어요. 집 넘김. 이제 내 것 없음. 기철 씨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2주일 뒤 민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이 집 팔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가시면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연금으로 충당하시면 됩니다. 기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나가고 기철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문자를 입력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다음 날 기철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어요. 말씀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글로 소통하시면 됩니다. 기철 씨는 공책에 글씨를 적었어요. 진명의 사기당함, 돈 못 받음, 되찾고 싶음. 기철 씨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날짜, 대화 내용, 금액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읽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기철 씨는 통장 사본, 계약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병실에서 녹음하신 건가요? 가족들은 당신이 의식이 있었다는 걸 몰랐나요? 기철 씨는 공책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몰랐음. 나는 모든 걸 들었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사기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셔야 해요. 기철 씨는 공책에 적었어요. 괜찮음. 기다릴 수 있음. 며칠 뒤 민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집 계약됐어요. 다음 주에 잔금 받습니다. 기철 씨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계약됨. 다음 주 잔금.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세요. 다음 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장을 다 작성했습니다. 잔금 받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집거래가 중단돼요. 모레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가처분 결정 났습니다. 집거래 중단됐어요. 30분 뒤 민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연락 왔는데 집거래가 중단됐대요. 기철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민우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기철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건넸어요. 소장이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기, 부당이득? 기철 씨는 공책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했다. 내 돈 가져갔다. 내 집 뺏었다. 나를 버리려 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기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가 울먹였어요. 저희 가족도 생각 좀 해주세요. 기철 씨는 공책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나도 가족이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철 씨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들은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믿고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법정 안에 민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대. 지금 상태로 몇 년도 갈 수 있다는데. 정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 민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변호사는 통장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들이 총 1,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갚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철 씨는 공책에 글씨를 적었어요. 너무 늦었다. 한 달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일 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합의하고 싶습니다. 집도 돌려드리고 돈도 일시불로 다 갚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법률사무소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집 명의를 즉시 반환하고 1,1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지급한다. 민우와 민정은 서명했어요. 일주일 뒤
등기소에서 집 명의를 다시 기철 씨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민우가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확인했습니다. 기철 씨는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기철 씨는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모든 것 돌려받음. 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철 씨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다음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기철 씨는 공책에 글씨를 적어 사진을 찍었어요. 모르겠다. 일주일 뒤 민정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철 씨는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에 민우가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는 멀리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기철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공원에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기철 씨는 공책에 글씨를 적었어요. 그냥 좋습니다. 노부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계속 건강하세요. 기철 씨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이제 기철 씨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기철 씨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이제 나는 자유다. 기철 씨는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되찾았어요.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기철 씨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조용히 싸워 당당히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복수는 시끄럽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조용했어요. 기철 씨는 따뜻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의 집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미소는 평온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